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대비 무대를 가졌습니다. 어제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올라갈수록 평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하지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하지만 이들 국가와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현실이 평화라는 명제와 갈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방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치란 가능함에 대한 기술 혹은 예술이라고 정의합니다. 국제정치도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선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들어온 뉴스 백평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예. 꼭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오면서 좀 아마 우리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애청자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실은 좀 하루 늦게 나온 셈인데요. 네. 북한의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그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 이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이제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이 트럼프가 그 세계 면전에서 자신과 이제 그 북한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고 모욕하고 또 공화국을 그 없애겠다는 그 가장 역대 포악한 그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그 초강경 대응 조치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그러고요. 이 미국 통수권자의 그 막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이제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그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했을까? 이걸 좀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 상상 그 이상의 무엇 뭐 이런 거는 사실 광고 카피거든요. 예? 그러게 말이죠. 근데 네. 어떻게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 기업, 개인 등을 겨냥해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그 세컨더리 그 보이콧 성격의 그 대북 제재라는 점에서 미국이 취한 그동안의 그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그 강력한 대북 제재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이 특히 그 북한 기업과 그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그 제재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북한에 흘러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금줄을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쇠는 제2의 그 방코 델타 아시아식 이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중국과 그 러시아 압박을 좀 겨냥한 그 조치로 좀 해석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그 3자 정상회담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그 새 대북 제재 그 행정명령에 그 설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을 입출입한 그 항공기나 이 선박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는 네. 미국에 기항하거나 기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좀 담겨 있다고 그게 하죠. 180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렇습니다. 반년 동안 네. 못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당한 조치인데요.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렇죠?
최첨단 무기 도입에 대한 그 원칙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그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이제 그 두 정상은 그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그 최첨단 군사 자산의 그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한 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는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지난 8월 5일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통화에서 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그 한국의 그 군사무기 구매 요청을 그 승인했다. 이런 밝힌 내용을 이제 그 재확인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그 구입 무기 목록이나 그 액수 등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그 상당히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한국과 그 주변 지역에 그 미국 전략 자산의 그 순환 배치를 좀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그 동해나 서해에 그 항공모함의 그 투입 등을 이제 시사하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엔 총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의 첫 데뷔 무대였었는데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평화를 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 국제사회의 그 강도 높은 그 대북 압박과 그 제재의 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 평화를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이 동북아의 그 긴장이 고조될수록 이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바로 그 한반도라면서 이 전쟁을 겪은 그 지구상 유일한 그 분단 국가의 그 대통령인 나에게는 이 평화는 삶의 선명이자 그 역사적 책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전날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호전적인 그 메시지와는 달리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그 외교적인 노력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의 그 모든 노력은 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자칫 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이 우발적인 군사적인 충돌로 이 평화가 그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그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거듭 우리는 그 북한의 붕괴나 어떤 형태의 그 흡수 통일이나 그 인위적인 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이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이제 그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어요. 예? 네, 뭐 표차는 꽤 났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그 과반이니까요. 54%. 네, 10표 정도를 이제 더 12표 정도. 역대 최적인 최저예요. 맞습니다. 네. 이 정말 여야가 그 총력전을 펼쳤죠. 그 제적 299명 가운데 298명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의원이 사실상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의 그 배덕광 의원이죠. 지금 구속 중이어서 참석할 게 다 이제 참석을 했는데 결과는 좀 더 그 간절해 보이는 여권의 승리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였습니다. 민주당이 121명이잖아요. 여기에 그 정의당이 6명, 새민중정당의 그 2명,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그 무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1명까지 포함을 하면 130명이 적어도 그 찬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적지 않은 그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에서 몇 표 정도의 그 이탈표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죠. 네,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졌다 본인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여권은 이제 어렵사리 생각보다 국민의당에서 표가 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여권은 그 어렵사리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인준에 성공을 했지만 어찌 그러든 그 야당 쪽과의 그 지속 가능한 협치 관계를 이제 구축하지 않고는 이 개혁 추진의 그 동력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이제 그 절감한 이런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번 그 김명수 그 대법원장 후보자 그 임명 동의안 부결에 그 전력을 투구했던 자유한국당도 이 반대 전략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걸 확인하는 사례로 이제 그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그 국민의당 존재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24일 취임하게 됩니다. 예. 뭐 협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정부가 어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800만 달러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지원 시기는 그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남북교류협력 추진 협의회를 이제 열고 이 유니세프와 그 세계 식량 계획 등 그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그 요청에 따라서 모두 그 800만 달러를 그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로 그 끊겨졌던 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이 이제 그 18개월여 만에 다시 좀 재개가 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원 시기는 추후에 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협치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60표 나왔죠 어제. 네네. 그죠? 예. 이 160표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160표. 뭐, 천만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문제, 과제를 더 던져줬다.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획득해서, 인준하는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의 그 주요한 사안들이 다 이제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의 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대응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이제 이 결정의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좀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협치의 기반. 근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 가기 앞서서 네.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160표라는 것이 54%죠. 네네. 이게 역대 대법원장 인준 이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역대 대법원장 투표에서 이제 특정 정당이 특히 이제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그렇게 태도를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예? 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소소하게 청문회에 대해서 따질 건 따져졌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완전히 자유투표에 맡기거나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유투표에 맡겼다면은 제가 볼 땐 반 정도는 아마 찬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네네. 이게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를 들면은 법안 처리 같은 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 조금 잘 좀 해두면 예? 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사안 때마다 전화 걸고 만나고 밤에 이렇게 순방하듯이 돌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좀 잘한다는 게 이제 좀 그런 서로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어떤 그런 기반을 갖다가 쌓아나가야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런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거는 지난번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됐 직후에 국민의당이 결정한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가결되는데 역할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찬반 당론을 정하면 안 된다고 했던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가 왜냐면 예.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한다면은 예.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부결적으로 힘을 몰아가지고 부결이 됐으면은 예. 그때는 국민의당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결된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또 떠넘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라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대표님, 최소한도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존재감이 부각된 건 사실인데 그 존재감이 이제 좋은 존재로 부각됐는지 안 좋은 이미지의 존재로 부각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면서 첫 번째 유엔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분단 한반도의 당사자고. 예. 핵전쟁이 발생하면은 1차적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로서는 다른 미국보다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어제 800만 불 결정했죠? 대북 지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지원이라는 것이, 유니세프라거나 또는 세계 식량 계획 등. 맞습니다. 예, 그런 곳을 이제 NGO를 통해 가지고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워낙에 지금 빈번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도적 지원까지도 사실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 그런 여론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기 선택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요. 예. 또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할 수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동이나 임산부 영양실조 또 아동 백신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외국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무슨 핵 개발이고 미사일 발사냐. 이런 사실 비판적 메시지까지도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유엔 총회 연설에서 32번이나 언급을 했고 또 어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지원을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전해지는 속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유엔 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망발의 대가를 받을 것,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런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예, 이게 800만 달러로 연기시키긴 하지만은,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어떤 응답인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나친
긴장 격화로 우발 충돌이 없어야 된다.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 대멸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최고도의 어떤 공격적 언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지나친 긴장 격화로 이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 대통령의 이 우발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말폭탄 주고받기를 좀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우발 충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글쎄, 그걸 숫자로 이렇게 계량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설마 미국이 한국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다가 일방적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또는 북한이 또는 저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는 전쟁을 벌이겠느냐라는 좀 냉정한 진단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발적인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그런 충돌이라는 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발 충돌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가장 큰 위기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나 노회찬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칼 폰 클라우세비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전쟁 발생 이유를 인간의 폭력성과 그리고 도박성과 이성이 각한 계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우발적이라는 건 그 도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언제까지 이런 긴장이 계속돼야 될지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예?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같이 회담을 했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동 발표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견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제재와 압박의 어떤 수단을, 수위를 계속 높여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올바른 목표 설정이라고 보는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 제재와 압박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대화의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 수위를 높여왔는데 최근까지도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장에 나오게 했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발을 갖다가 멈추게 만들었느냐.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제3의 어떤 수단에 대해서도 수단도 병행하는 협상이나 거래에 대한 어떤 타진 또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협상과 거래의 타진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기 때문에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래서 관심이 쏠린 건데요. 문 대통령은 대북 화법에 있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어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유엔 총회의 주제가 사람을 근본으로 이것이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철학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엔 정신에 입각한 북핵 문제의 해법 아주 좋았고요. 예. 그리고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역할까지 아주 톡톡하게 쭉 하실 얘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평화를 강조하고 이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기조하고는 많이 달랐다. 이런 측면은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좀 국제사회에서도 좀 오버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너무 거칠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유엔 차원의 평화적 해법, 그러니까 당초에 한미 간의 공조에서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병행 전략, 이 큰 틀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할 분담. 근데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 역할 분담이라는 거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조라고 하는 기본 틀이 있는 거고요. 예. 큰 틀 속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그러면 니네는 좀 대화로 나가고 우린 좀 간결하게 나갈게 이런 큰 틀 속에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대화와 이 제재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합의가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좀 더 제재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의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 그리고 유엔의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역시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고 하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속보 전해진 거 보셨죠?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망발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북한과 미국 간의 정말 말폭탄 싸움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돼왔던, 서로의 주장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북한도 이런 발언보다는 아마 이제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됐든지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결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 일정 정도 전환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경우 의원님께서 지금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존심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보니까 금년 연말, 내년 초 일정 정도 북미 간의 기류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북한도 태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도 계속 이런 긴장 상태 유지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 내년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북한이 대화를 응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핵이라는 것을 다 개발해 놓고 지금 뭐 핵은 거의 다 개발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ICBM인데 이 ICBM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에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를 갖춰놓고 하겠다라는 입장일 텐데요. 그래야지 이제 발언권이 세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결국 대화에 나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가는 방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단계적 포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한미 간의 공조 체계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아마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뭐 일거에 한꺼번에 다 폐기하고 가자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동결과 봉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의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제반 제도적인 조치와 함께 좀 북미 간의 신뢰 또 남북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지 궁극적으로 폐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결과 봉인, 체제 안전 보장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핵 개발과 더불어서 핵 개발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소형화, 다중화. 근데 250킬로톤이라고 38로스가 발표를 했는데 250킬로톤 정도면 수소탄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 분석이 맞는다고 했을 때 수소탄은 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 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ICBM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것일 텐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 보시는군요. 김경우 의원님께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은 지금 거의 다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도 이제 그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동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도발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령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IAEA 국제 그 원자력 기구의 감시관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그 동결의 단계를 명확히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NPT 체제로 다시 끌어들여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동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아까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말씀하셨는데 북미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크라이나식 해법, 리비아식 해법, 이 북핵 해법을 놓고서 이제 두 개 사례를 드는 적이 많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니까 결국 가다피가 죽더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지금 북핵을 완성해 가겠다고 하는 큰 그 북한의 의도 중, 북한의 이제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리비아와 이라크.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정권이 붕괴되더라.
예. 공격을 받아서 붕괴되더라. 예. 지금 이게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이후로 사실 리비아 사태 이후로 북한이 핵 완성을 목표로 해서 예. 끊임없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마 지금 핵 개발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고요. 김경효 의원이었습니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